그런데 다니면 안 되나? 뭐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말씀해 주세요. 어쩔 수 없네요. 그 테마가 대표적인 거로 저는 곡물 ETF예요. 3대 곡물 ETF. 곡물 ETF. 3대 네, 곡물이라는 밀, 옥수수, 콩이거든요. 네. 예, 저는 옛날부터 이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곡물 생산이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산지 1년 반 됐는데요. 그냥 지금 가격이 제가 사실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엄청 올랐을 것 같아요. 엄청 지금 전쟁 올랐습니다. 때문에 네. 더 지금 또 엄청 안 봐요. 날리니까. 근데 올해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저 강화도 사람이거든요. 네. 네. 주소까지 그리 옮겼습니다. 아. 그래서 올해 보면서 제가 그 농사 뭐 조금만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꿀벌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 큰일이라고.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날씨가 더워서. 날씨 탓도 되고 저번에 어떤 거 특집 방송을 하는데 보니까 뭐 질병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 농부들께서 농약을 뿌리는데 네. 드론으로 뿌리다 보니까 드론이 물을 많이 실을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농약을 진하게 뿌린다는 거예요. 아, 예. 그것 때문에 다 죽었군요. 예. 뭐 얼어 죽었다는 얘기도 얼어 있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또 약이 되게 예. 안 좋은 예. 약이 있다고도 들었고. 그래서 꿀벌이 없다 보니까 올해 제가 우리 집에 뭐 저는 여러 가지 심어보거든요. 뭐 사과나무, 뭐 배, 복숭아, 너무 네. 행복해 보이. 살구 뭐 이런 거 다 네. 심었는데요. 작년보다 열매가 덜. 특히 앵두는 올해 이렇게 왜 안 열지? 벌의 역할이 그게 예.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요즘에 조금씩 비가 오지만은 올해 너무 비가 안 가물었어요. 와요. 맞아요. 예. 비가 안 오면 작물들이 안 자라거든요. 맞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더 심각하구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그 곡물 ETF 사료나 뭐 이런 예. 쪽. 예. 이런 걸 사놓고 뭐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책에서 말씀하시기로는 뭐 아시아 쪽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예. 말씀도 좀 해주셨었거든요. 그 EU하고 또 인도랑 특히 또 베트남이 좀 유망하다 이런 말씀까지 아예 그냥 그쪽 ETF를 사라 이런 얘기도 좀 근데 올해 적어주셔가지고. 사신 분들도 그 말 듣고 또 손해 보셨을 거예요. 아, 예. 계속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아, 저건 그것도 1년 반 전에 사가지고 네. 비중만 좀 올렸다 내렸다 하지 그냥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음. 예, 그런데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제가 58년 개띠인데요. 저처럼 나이 들면은 강화도 같은 데서 조용히 좀 살고 싶거든요. 예. 거기 살면은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축소사에 접어든 거죠. 근데 제가 베트남, 인도 가보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젊습니다. 활기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나라는 투자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세계 성장축, 소비축을 보니까요. 세계 GDP에서 미국 EU 비중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요. 예, 그동안 중국 비중이 많이 늘었고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데가 아세안 지역이거든요. 네. 그건 우리 수출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아세안 수출 비중이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11%인데요. 올해 19%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아시아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 가서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인구 좋고 지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 인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나라가 ETF 사가지고요. 뭐 작년에는 엄청 두 나라가 올랐어요. 네. 근데 두 나라가 올해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근데 이것도 오래 가지고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추세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종목 말아가지고 사시라는 거 아니고 꼭 또 아, 예. 참고하는 거죠. 예. 저희가 또 공부하고. 후반에 사셔가지고 저한테 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아 제가 또 저 2020년 말부터 중국의 전기차 ETF를 사십시오. 저 실제로 그거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20년 11월에 상장됐어요. 상장되자마자 기다리다가 좀 10,000원에 샀거든요. 근데 이게 20,000원이 넘습니다. 와, 두 배가 벌써. 예. 아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좀 높은 가격대 사신 분들이 있죠. 그렇겠죠. 2만 원대 예. 사신 분. 예. 지금 떨어져가지고 15,000원이 좀 넘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주가지수 떨어지는데도 그거는 중국 주가 떨어지는데도 그거는 오르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기차를 수요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추세를 보고 뭐 베트남 ETF, 그다음에 곡물 ETF, 그다음에 전기차 ETF.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비중은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좀 줄이고 떨어졌다 싶으면 또 줄인 것 또 늘려놓고 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기 사이클에 관계없이 네. 추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투자책에서 그렇게 빨리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듣는데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사이클, 큰 사이클 앞으로 잘 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정말 씨 뿌리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두면 결국에는 재산이 될 텐데 더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늘 골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 복리 개념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복리 개념 생각하면은 돈이 막 불어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제 대신주권 입사 동기인 박모 씨라고 네, 방송 나오셨었어요 여기. 여기 나오셨어요. 주신 분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저희 떡볶이도 사주고 하셨어요. 저희. 그래요. 그 친구 돈 엄청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 정말 흙수저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 들어갔을 때 용돈이 없어가지고 신문도 팔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도 다 하시면서 했던 저희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근데 그 친구 그렇게 흙수저인데 엄청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그 며칠 전에 주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전화가 왔어요. 야 오늘 100억 잃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하루에 100억이 난 100원 잃어버렸다 이런 느낌이네요. 야. 그냥 그런 흐름이었다. 뭐 그런 뜻이죠. 흐름이었다. 그런 뉘앙스죠. 그렇게 많이 그날 손해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너 저 어디 가서 이 나쁜 이야기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 좀 하라고.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그 2000년 9.11 테러 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 고객들 돈 많이 깨먹었을 거예요. 그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증권회사 나와가지고 20년 만에 그렇게 돈을 번 거거든요. 좀 멀리 내다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뭐 20, 30대는 100세까지 사실 거거든요. 사실 100세까지 주식 투자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멀리 보고 좀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좀 뭐랄까요? 다 급해. 다 급해가지고 사실은 주식의 수익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빨리 크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인데 그것도 이제 만족스럽지 않아서 암호화폐 가셨다가 이번에 또 루나 사태 때문에 더 힘들어지시기도 하고. 근데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추셔야 돼요. 예, 지난 그 2011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이 5.4%더라고요. 우리 잠재 성장이 지금 명목 기준으로 3% 떨어진 겁니다. 네. 예, 그러면 5%가 적정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춰야 되고요. 그걸로는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면은. 네. 근데 사실 그렇게 그냥 꾸준한 수익을 수십 년간 낼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데. 근데 저는 사실 매년 주식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 수익률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요, 제 수익률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2020년에 코스피가 31% 올랐는데 저는 수익률이 1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올해도 저는 플러스거든요. 그 리스크 관리할 수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세적인 것도 사고요. 그 다음에 저는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버스 ETF를 좀 사용을 해요. 네. 저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분명히 장기적으로 오르는데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많게 ETF를 사놓습니다. 인버스 ETF를. 그렇게 사시는군요. 그 삼성전자 이제 많이 떨어지면 인버스 ETF 팔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최근 인버스 줄이고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식을 좀씩 늘리고 있죠. 네. 야, 그렇게 예상하신 대로 인버스도 이렇게 투자하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해지하는 거죠. 해지하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근데 요새 제가 인버스를 좀 투자하는 거는 원유 인버스예요. 너무 올랐다. 유가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거든요.
앞으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되고 원유 수요 들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유가가 너무 높고요. 특히 우리 코스피가 떨어지면은 일정한 시차는 있습니다만은 유가가 떨어져요.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게 44%거든요. 네. 우리 코스피,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 수출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증가세가 둔화될 거라는 거죠. 우리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일 대학의 그 스티븐 노치 이분도 좀 아시아 경제 강조 정말 하시는 분이고 좀 비관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분이 언론에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 금융시장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림이. 네. 카나리아가 뭐 이산화탄소를 잘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광 속에 카나리아를 먼저 보내고 카나리아가 비틀거리나 카나리아 죽으면은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강부들이 일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우리 코스피가 네. 예를 들어서 2007년 그 무렵에도 뭐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뭐 골드만삭스가 200달러 간다는 이런 전망도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주가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그런 연관. 그러면 원유값도 내린다. 네. 그런 근데 저는 있구나. 인버스는 오래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단기 투자하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인버스 투자했을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저 나름 원칙인데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5%면 무조건 손절한다. 손절. 네. 제 모델이 틀렸다. 네. 인버스에 대해서는 또 아픈 기억이 있는데 제가 2000년 3월에 저도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진입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기였잖아요. 엄청 다 폭락해 있으니까. 근데 왜 누가 막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게 일시적 반등이 왔다가 다시 한번 추락할 거다. 그래서 그때 제가 SQQQ를 샀거든요. 와, 그거 세 배짜리. 네, 세 배짜리. 네, SQQQ 세 개. 세 개. 네, 마이너스 82%에서 손절했어요, 결국. 예. 인버스는 절대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전략을 세웠거든요. 3분기에 오른다고 하셨으니까 TQQQ를 일단 지금 사고 3분기에 한 30% 수익률 나면 팔고 SQQQ로 갈아타자. 딱 사고 네, 그래서 발목에서 사고 목쯤에서 팔자. 이런 전략으로 하다가 한 방에 가는 거죠. 혼내주세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좀 어떻게든 하락해도 먹고 상승해도 먹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분을 제일 잘 알면은 하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누구 말도 듣지 마라. 네.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해라. 그렇죠. 네. 제가 교수님 그걸 잘하신다면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잘 못하고요. 성공적인 빅데이터가 있으면 하세요. 모델 있으면 하세요. 그딴 거 없고요. 지금 전 세계 주가 1등이 원래 애플이었다가 최근에 아람코가 역전을 했잖아요. 그것도 일시적인 이제 1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인버스에 드신 거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람코의 공매도 우린 못하지. 우린 못하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최근에 바이든 왔을 때 이제 저희나 현대자동차랑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 몇십 쪽씩 막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다가 한국 제조업체들을 많이 만들면 한국한테는 이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하는 거예요? 뭐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그 수익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면은 그거는 이익인데요. 그런데 거기다 만들면은 우리 고용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제조업 뭐 바이 아메리칸에 치고 있지만요. 제조업이라는 게 한 번 가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미국 그 제조업 고용이 1000만 명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5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딱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중국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미국이 2001년에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해 주거든요. 가입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 가입해가지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싸게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해 주니까 미국에서 그걸 생산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미국 제조업이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마스크 하나 자기들이 생산 안 했거든요. 자기들이 생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글로벌 밸류 체인 GVC가 뭐 DVC, RVC로 간다 그러는데 그동안은 전 세계가
원자재 중간재를 가장 싸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해가지고 자유무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코로나로 마스크도 자기 나라에 생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중국처럼 싸게 생산할 수가 없어요. 옆에 멕시코에도 싸게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죠. 예를 들어서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싸게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이 다시 부활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미국. 네. 그 리세션이 오고 난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예측하기 어렵나요? 너무 먼가요? 근데 과거보다 좀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침체가. 2008년, 2020년은 재정정책, 통화정책이란 무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 세계 정부, 특히 미국 정부도 굉장히 부실해졌고요. 그 다음 저금리 때문에 가계 기업 부채가 많아졌어요. 다음 위기가 오면은 정부가 분명히 돈을 쓰기는 쓸 텐데 부채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못 쓸 거라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다음 위기가 오면은 또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릴 텐데요. 지금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과거처럼 내릴 여지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가계 기업 부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가 과거보다 안 늘어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위기가 오면은 아마 더 깊을 수가 있고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짐 로저스 작년 7월 이야기했습니다만 짐 로저스가 그 이전에 책 몇 권 내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기 80평생 보지 못했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조만간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짐 로저스 이야기하면서 제 평생 보지 못했던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제목으로 두 분이 다 하셔가지고. 네. 오늘도 써도 되나요? 아니, 지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어가지고. 네, 제가 뭐 그 이야기 했습니다. 짐 로저스 이야기 하면서. 네. 근데 그때 그렇게 좀 강조하고 좀 저희가 좀 과장스럽게 표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그 말을 듣고 좀 현금 준비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되게 신나셨을 것 같긴 해요. 그때 그 말씀 듣고 그래도 한 내년 정도까지 그래도 참아보자. 그러신 분들은 손실을 안 봤을 거고 일단. 네. 이미 수중에 현금이 있으면 지금 그때 현금 가치와 지금 현금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 뭘 사도 다 싸니까. 예. 그러면 신나죠. 가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옵니다. 감사하다고. 예,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제 살 시점 찾고 있는데 그 살 시점 좀 잡아달라. 근데 보따리 보내줬더니 완전 잡아달라. 아 근데 제가 뭐 메일은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 답해드리고 그러는데요. 네. 학교로 제발 좀 전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예의가 없네. 그래서 전화로 해가지고 직설적으로 좀 여쭤보시고요. 네, 그래서 제 학교 전화는 제가 안 받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대답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럼 누가 책임질 네, 거예요? 무슨 주식을 언제 사느냐.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어렵죠. 특히 그 나이 드신 뭐 70대 네, 이런 분들이 네.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직설적으로 물어보시거든요. 나 돈 얼마나 있는데 이 돈이 어떤 돈이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돈을 저한테 그렇게 무슨 주식 언제 사냐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그 대답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 학교 전화는 제가 안 받으니까 혹시라도 혹시라도 받으셨으면 저 지금 김윤익 교수님 구제 중이시라고 우리 교수님 저변대하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질문하시면 되게 답변 드리기도 어렵고 너무 난감하실 것 같긴 해요. 저 투자라는 게 또 한 시점만 알려드린다고 되는 게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번에 한 방송에 나왔더니요. 또 그런 편지 등기로 와요. 등기 속달로. 등기요? 상상을 와. 대단하다. 그 우체국가 진짜 건네주고. 그 열정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박이다. 그럼 너무나 질문이 직설적이십니다. 그만큼 또 간절하셔서 그런 걸 수도 그만큼 간절하신데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는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네.
저희나 좀 물어보죠, 그렇게. 저희나 교수님 뭐 사야 돼요, 그래서. 네. 교수님 나온 유튜브만 좀 많이 열심히 보시고 그렇죠. 나온 단어들만 좀 파 보셔도 좀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에도 진짜 많이 말씀해 오늘도 주셨어요. 정말 아예 대놓고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 정도만 참고하셔서 이제 스스로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되게 경제 이 역사 같은 것들 우리가 위기가 어떤 위기가 있었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로 여쭤보려고 하지 마시고 교수님 나오신 방송과 책을 많이 참고하시면 좀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분은 네 책 읽어봐도 이해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만나가지고 설명을 직접 설명을 해주고 돈을 얼마 줬구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다음 주에 부산을 갑니다마는 부산 기업이 제 책을 보고 공부해도 이해가 잘 안 간대요. 그래서 서울로 찾아오겠다. 부담스럽네. 그래서 제가 부산 갑니다. 그래서 부산역에 몇 시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부산역으로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셨어요? 아니 다음 주에 갑니다. 정말요? 교수님 너무 천사표 아니세요? 진짜. 근데 참 교수님께서 이렇게 다 또 성실하게 또 대응해 주시고 하시니까 또 더 믿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싶고 근데 참 투자는 늘 그렇지만 저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막 여쭤보고 막 그러지만 다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말 김영익 교수님 모셔가지고 전 되게 든든했어요, 사실. 저도요.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이런 질문에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만한 분이 교수님이 적절한 분이 아니신가. 거의 유일한 분이 아니죠. 거시경제. 무슨 말씀을요? 거시경제 대부님.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은 좀 위안과 또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경제 변수는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 사이클 지나갑니다. 좋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믿고.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어떤 저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